네, 전문직 한국인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게 하도록 이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의회에 재발의됐습니다. 재발의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처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금방 눈치채시죠. 자, 일단 한국계 의원 영킴 의원이 시드니 도브라는 하원 의원과 함께 발의한 건데 이 법안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Partner with Korea Act입니다. Partner with Korea Act. 한국과 파트너 법안이죠. 자,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 1년에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직 취업 비자 E4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쿼터제로 하는 거 E4입니다. 원래는 네, H1B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자, 현재는 그 전문직 취업 비자 H1B 그 비자를 통해서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대학원생 박사 출신도 다 포함해서 1년에 85,0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전 세계 나라를 다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한국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한국인이라는 것은 한국 국적자입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그 한국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1년에 15,000개를 별도로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85,000개에 해당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E4 비자입니다. 미국은 이와는 별개로 캐나다에서는 대해서는 무제한, 멕시코에 대해서도 무제한, 그리고 이제 쿼터가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1년에 5,400명, 칠레 1년에 1,400명, 호주 1년에 15,000명 등등 이렇게 쿼터가 있는데 이 FTA를 체결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무제한이거나 연간 쿼터제를 따로 만들어주거나 했는데 똑같이 FTA 체결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이런 그 쿼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쿼터 있는 나라 중에보다도 훨씬 더 많게 15,000개를 해달라라는 법안이 발의된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법안이 사실은 지난 2013년부터 이 회기 때마다 계속 발의가 됐었습니다만은 통과는 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김 의원은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한 이유가 있다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제 더 통과시킬 이유가 더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숙련 노동력은 우리 미국의 경제는 물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원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쿼터제를 좀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13년부터 1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고숙련 전문직 이 한국인들에 대한 미국 내 취업을 따로 별도로 보장해주는 쿼터제가 과연 이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정말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프로레슬링계의 전설로 불리우는 헐크 호건이 71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어제 아침 9.11 구급대가 플로리다에 있는 그의 자택에 출동을 했는데 이 호건은 그래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심장마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헐크 호건 본명이요 테리 볼리아 라는 것입니다. 테리 볼리아 처음 들으셨죠? 본명. 우리는 헐크 호건으로 얘기 많이 듣고 또 그것도 길면 그냥 헐크 막 그런 얘기도 했는데 자, 본명이 테리 볼리아인 헐크 호건은 WWE 역사상 최고 스타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WWE 챔피언십을 최소 6차례 우승했고요. 2005년에는 이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그 미국 프로레슬링 그 리그죠. WWE. 주로 이제 헐크 호건이라고 우리는 주로 불렀었는데 그의 본명이 테리 볼리아인지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 헐크 호건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뒤에 사망하고야 나서 그의 본명을 우리는 들어보게 됐습니다. 네, 우버를 이용할 때 여성 승객은 여성 운전자를 골라 탈 수 있고 또 반대로 우버를 모는 그 우버 운전자, 우버 드라이버, 여성 운전자는 여성 승객만을 좀 골라서 태울 수 있고 이런 서비스가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우버는 여성 운전자와 여성 승객을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기능을 선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 고객이 차량을 예약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여성 그 운전자, 드라이버와 이 매칭이
확인이 되도록 이 앱 설정에서 그렇게 내가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여성 운전자도 드라이버도 여성 승객만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뭐 여성 드라이버가 뭐 여성들만 태운다고 과연 자기가 이제 그것도 이제 사업이잖아요. 사업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래도 난 남자 승객 태우는 거 싫어. 불안하고 짜증나고 막 담배 냄새 나고서 싫어. 그래서 여성 승객만 태울 수도 있죠. 자, 우버는 성명에서 이번 기능은 여성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버 측은 여성 승객의 선호가 항상 매치될 수 있도록 개런티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단 그 이유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여성 드라이버와 승객을 연결하는 이 서비스는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이번 달에 준비를 거쳐서 다음 달부터 LA,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에서 시범적으로 운행됩니다. 괜찮다, 성공적이다라는 평가 그리고 승객들이 참 좋아한다라는 평가를 얻으면 이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서 프랑스나 독일 그리고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이 테스트가 진행된 바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평가가 좋았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이제 지금 말씀드릴 텐데 여성 승객이 여성 드라이버를 예약한다고 해서 반드시 100% 개런티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버 운전자 가운데 여성 드라이버의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버를 이용하는 승객을 보면 여성 승객의 비율은 48%로 남성 승객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8%의 여성 승객이 20%의 여성 드라이버를 모두 원한다는 그 가정하에 그래서 예약이 매치될 가능성은 그래서 100%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서비스는 제 생각에는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뉴스를 전해드리니까 좀 한 10년 전 생각이 나는데요. 10여 년 전 LA 코리아타운에 여성 운전자로만 구성된 한인 택시 회사가 있었습니다. G모로 시작되는 그 택시 회사로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회사에서 일하는 택시 기사님들은 전부 다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여성 승객들을 생각해서 이제 만든 그런 회사였는데요. 희한한 건 그 회사에 전화해서 대리 운전을 예약하는 택시 서비스를 예약하는 그 승객의 대부분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다라는 후문을 제가 10여 년 뒤에 지금 딱 말씀드리게 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무려 7,900만 명 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이민세관 단속국 즉 IC에 제공하는 그런 정책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센터 그리고 국토안보부가 같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한 협정이 드디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이에 따라서 IC는 즉 이민세관단속국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또 소셜 넘버 그리고 인종과 민족 정보 등등등 매우 민감한 그 개인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제한은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한 두지 않더라도 아이스 요원들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접근할 필요는 없겠죠. 평일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건 사실은 이걸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은 있습니다. 언제냐? 지금부터 한 달 조금 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끝나는 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건 9월 9일까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민세관 단속국이 오는 9월 9일 전까지는 이 메디케이드 센터 데이터베이스에 다 마음대로 들어가서 메디케이드 수혜자 7,9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싹 다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국토안보부는 일종의 좀 일각에서는 비난일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안보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메디케이드 혜택을 불법 체류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우리는 들어가서 볼 자격이 있다,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에도 비난이 일개 있죠. 아무리 정부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
그 디파먼을 믿고 정보를 다 주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막 주면 어떡합니까? 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에도 비난이 일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가 열린 국경을 보조하는 그러니까 불체자들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 그 국경을 보조하는 뒷문이 돼서는 안 된다. 라면서 주 정부들은 법을 준수하는 납세자의 세금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0개의 주 정부는요, 지난 화요일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대표적인 게 이제 캘리포니아 주인데 캘리포니아 주의 랍 본타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개인 건강 데이터를 아이스와 공유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라면서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위헌 소송에 참여한 주가 이제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20개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20개 주를 그럼 한번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서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레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그리고 워싱턴 주 등 20개 주정부입니다. 네, 연방 항소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주는 소위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제9항소법원은 어제 이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출생시민권 금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1심과 같이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주지 마!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죠.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죠. 그랬더니 이제 소송을 받은 법원에서 맞아 위헌이야 했죠. 그랬더니 다시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위헌이라고 나온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항소합니다라고 항소를 했죠. 그런데 그 항소법원이 그 항소 판결과 관련해서 또 역시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출생시민권 안 주는 거는 위헌이다라는 거죠. 자, 항소법원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 지방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그 시민권을 부정하는 행정명령이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는 이에 동의한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앞서 지난 2월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은 말씀드렸다시피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이제 효력을 중지한 바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방행정부가 항소한 게 어찌 보면 이제 항소가 기각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게 어차피 이제 이렇게 뭐 소송 그다음에 항소 기각 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는 보다 신속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해서 효력 중단 결정을 얻어낸 그 주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소송을 22개 주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22개 주에 포함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을 주면 안 돼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뭐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주는 그냥 따르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한 22개 주가 어디냐? 뭐 이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뭐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서 진보적인 주는 다 소송을 제기하는데 참여를 했고 그렇게 출생시민권 금지에 대해서 이제 반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시민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22개 주. 그렇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이 된다.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주가 뭐 해당이 되고 해당이 안 되냐.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추스려서 또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추스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생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는 그럼 뭐냐? 이 불체자 부모이거나 또는 합법 체류라 하더라도 최소한 영주권이 없는 외국 국적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불체자들 부모의 자녀는 당연히 시민권을 안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설명드린 건 뭐냐면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부모라면
당연히 출생시민권 주지만 그게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를 신분이에요. 그런 그게 뭐냐? 관광 비자로 와서 관광 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면 뭐 일단은 합법적인 체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이 낳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유학으로 와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이 낳으면 자동시민권 안 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 콜롬비아 대학이 어제 차별금지법 위반 등으로 빚어진 트럼프 행정부와의 분쟁 종식 합의금으로 3년간 2억 달러 가량을 정부에 지불하겠다라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콜롬비아 대학이 연방정부에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자, 이에 대해서 행정부는 콜롬비아 대학에게서 이제 회수했던 수억 달러 규모의 연구 보조금을 전액 복원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어제의 이 합의로 양측의 분쟁이 일단락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곧바로 글을 올렸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이 드디어 옳은 일을 하기로 동의했구나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중국이 해외여행을 하려는 자국민들에 대해서 해외여행 시에 작은 기념품 같은 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조심하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는 해외 스파이 정보기관이 이게 배낭에 매달 수 있는 작은 장식이나 요즘 그 해외여행 다니거나 아니면 뭐 해외여행 아니더라도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그 백팩, 이 배낭 메고 다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 다 백팩 메고 다니잖아요. 그 백팩에 조그만 그 장식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달랑달랑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배낭에 매다는 작은 장식이나 열쇠고리, 목걸이, 귀걸이 등 이 작은 기념품들을 해외의 정보기관들이 어떤 감시 장비로 개조해서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 그런 주의를 당부한 게 아니라 중국이 그런 주의를 당부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중국 지들이나 똑바로 하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여행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주의를 당부하니까 중국이 어찌 보면 이제 맞대응 차원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보기관은 해외 정보기관이 도청 또는 촬영 또는 실시간 위치 추적 등이 가능하도록 개조한 작은 선물들을 특히 이제 중국 공무원들이나 또는 중국의 기밀 업무 담당자들이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 심지어는 최첨단 기술을 공부하는 대학교 학생들에게까지 마치 이제 선물처럼 주면서 그들로부터 이제 불법하게 민감한 정보를 빼내려고 한다라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국은 또한 기념품을 사거나 또는 선물을 받을 때 관련 내용을 숙지해서 신중하게 행동하라. 소중한 여러분들의 여행의 추억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그랬다라는 말만 쏙 빼고 들으면 꼭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한 얘기와 너무 똑같은데 오해하시면 안 되게 중국이 중국 사람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행하는 어떤 그런 조처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LA 한인타운에 변화되는 그 신기한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AI 기술을 적용한 그 음식 배달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라 그러니까 뭐 사람처럼 생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네모나게 생각해서 이제 도로를 이게 막 왔다 갔다 다닙니다. 밑에는 바퀴 달려 있고 뭐 얼굴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집안 방 안에 있는 뭐 요만한 작은 음료수 냉장고 뭐 그런 정도의 모양이나 크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로봇이 있는데 이름도 있어요. 이름이 코코 로봇입니다. 그 코코가 LA 코리아타운에 앞으로 대거 확대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인 코코 로보틱스는 챗 GPT에 사용되는 그 AI 기술 일부를 적용한 식사 배달 로봇 코코 수백 대를 한인타운을 비롯한 LA에 대규모로 더 추가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수백 대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수백 대를 추가적으로 해서 1000대 이상이 다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코코 로보틱스는 이미 수년간 시내 곳곳에서 이 로봇을 테스트해 왔습니다. 저도 뭐 한인타운, 코리아타운에서 수시로 이렇게 길 건너거나 그럴 때 수시로 봅니다. 옆에 같이 길을 건너고 있어요. 네. 현재 코코는 LA 코리아타운과 산타모니카, 베니스, 웨스트 LA 그리고 USC 그 대학 학교 주변에서
토탈 약 한 900대 정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대를 더 투입해서 한 1,500대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코코 로보틱스는 현대 한 900여 대를 900여 대가 다니고 있는데 내년에 이걸 1,000대, 2,000대 정도로 추가하고 그리고 성과가 좋다라는 판단이 쓰고 안전에 대한 확신이 쓴다면 내년 말쯤에는 9,000대 정도를 추가해서 한 10,000대를 넘겨서 돌아다니게 만들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코 음식 배달 로봇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그런데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코코 로봇을 보면 동네에 어떤 미래가 온 느낌이라는 주민들도 있고요. 내가 어떤 그 SF 영화의 한 장면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코코가 이렇게 길을 지날 때마다 마치 강아지처럼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 코코 로봇이 이렇게 지나다니면 그렇게 또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아마 우리들이 느끼는 어떤 신기한 감정 이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워낙 어려서부터 뭐 컴퓨터, 로봇 이런 것과는 친하게 지낸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느끼는 신기한 감정과는 또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점 측에서도요, 코코 로봇 배달이 시작된 이후에 가족 단위의 손님이 늘고 매출도 증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용객들은 뭐라 그러냐? 우버 이츠로 주문해서 로봇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점은 참으로 편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다가 셀폰으로 보면 이제 도착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문 밖에 나가보면 코코가 와 있고 그 코코의 뚜껑을 열면 음식 같은 게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핑크색의 그 귀여운 모양의 배달 로봇 코코가 때로는 좀 불편한 존재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로봇이 갑자기 멈추거나 또는 로봇이 차가 지나다니는 교차로를 건너다가 길을 건너다가 교차로 중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돌멩이에 탁 걸려서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신호가 바뀌면 차들이 막 지나다녀야 되는데 로봇이 이렇게 넘어져 있으니까 막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방해가 된 적도 많다. 위험스러운 상황도 여러 번 있었다라는 주민들의 목격담도 있습니다. 한 주민은 음식을 배달받으려 하는데 로봇이 언덕길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삑삑삑 소리만 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막 그야말로 이제 스탁된 거죠. 그 멈춰져 있는 그런 로봇을 본 경험도 여러 차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제 물론 이런 부족한 부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듯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코 로봇은 LA 코리아타운에서도 지금도 흔히 목격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주민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뭐 신기하다라기보다는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LA 코리아타운에는 이 코코 로봇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이것을 확대시킨다라는 것이죠. 자, 관계자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는 로봇이 길을 잃거나 또는 뭐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위험스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로봇의 실수도 좀 줄어들고 또 그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느낌도 훨씬 더 익숙해지고 해서 결국은 우리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이 음식 배달 로봇 코코가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게요. 그런 그 음식 배달 로봇 코코가 늘어남에 따라서 LA 코리아타운에서 그동안 땀 흘려 일하시던 그 배달 기사님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